예, 잘 쉬고 오셨습니까? 생각보다 말이 많아졌는데, 빨리빨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제가 있는데, 제가 말했듯이 논문 선택에서 나온 거라서 이게 있어요. 옛날 테마가 할 것이냐, 현대 테마를 할 것이냐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옛날 사람, 뭐 구체적으로는 옛날 사람을 다루는 거, 혹은 현대는 현대적인 논의, 혹은 현대적인 인물을 다루는 거, 요거를 구분해냅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과제 글을 쓰라고 하면은 요걸 많이 쓰겠죠? 뭐 여기서 우리가 쓰는 논설문에서는 뭐 요거를 굳이 구분하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졸업 논문 같은 걸 써야 하면은 요거를 조금 살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에코에 따르면은 현대적인 사람이 무조건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참고 문헌이 적어. 참고 문헌이 적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전 작가들은 이미 유명한 사람들이 해놓은 해석이 있어요. 그런 해석을 비판하면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공부할 게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시작할 방법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사람의 책을, 이제 유명한 사람의 어떤 문학을 비판한다고 쳐봐. 그럼 그 작가가 쓴 책을 다 보겠지. 신간도 안 내. 죽었기 때문에. 그럼 그 책 다 보고, 그 사람의 문학에 대한 권위적인 연구자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이제 주석서 같은 걸 쭉 봐. 그럼 여러분은 기본 지식을 가지게 된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 주석가를 비판하든지, 주석가가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뭘 하나를 해결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현대적인 사람은 우선 책도 계속 나와, 생각도 계속 바뀌어, 살아있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그 사람 전체, 그 사람의 문학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비평을 해놓은 자료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스스로 비평 이론을 전부 다 익혀가지고 그 사람을 스스로 해야 돼. 너무나 힘든 작업이지. 우리의 비평적 능력이 전망의 부족으로 인하여 잘못되어 있으며, 따라서 모든 것이 엄청나게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졸업 논문 같은 경우에, 즉 논문을 쓸 경우고, 제가 말하는 그 과제의 경우에는 주로 현대적인 거 되겠죠. 가령 뭐 저번 학기인가 저저번 학기에는 그 퀵보드 법이 완전 날림으로 통과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게 만들어 버렸었잖아 그때. 그래가지고 지금은 수정됐지만, 그래가지고 그 법이 정당한가, 이런 거는 현대적인 테마죠. 근데 이거는 이제 현대적인 인물에 대한 건 아니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옛날 주제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이론 학문적 연구를 할 거냐, 아니면은 정치적, 여기서 에코는 정치적인 사안 혹은 뭐 뜨거운 경험이라고 표현했는데, 현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주제를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의 문제는 학문, 즉 과목에 따라 달라진다. 철학에서는 데카르트에 관한 논문보다는 훗설에 대한 논문이 아무래도 더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 맞아요. 훗설에 대한 논문이 훨씬 많아.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을 다루는 것보다 요새 사람을 다루는 게 철학에서는 좀 더 쉬운 거지. 그런데 쉬움과 읽기 쉬움 사이의 관계가 뒤바뀐다. 카르납보다는 파스칼이 더 읽기 쉽다. 카르납이라는 사람은 이제 현대 철학자인데, 문제는 이제 이때부터 영미 철학은 논리학을 겁나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되게 옛날 사람이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거를 되게 꼼꼼하게 따지기 때문에,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썼던,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고 되게 일상적인 언어에서 글을 썼던 옛날 사람이 좀 더 읽히기 쉬운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즉 자료의 수로 봐서는 현대적인 사람을 다루는 게 더 쉽지만, 읽기 쉬운 거에서 봐서는 옛날 사람이 좀 더 읽기 쉬운 거야. 그러므로 필자가 정말로 하고 싶은 유일한 충고는, 마치 고전 작가인 양 고전 사람을 다루는 양 현대 작가에 관해서 작업하고, 마치 현대 작가인 양 고전 작가에 대해서 작업하라는 것이다. 요거는 제가 요구하는 그 과제에는 딱히 해당되진 않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졸업 논문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이 내용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을 한 건데, 논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학부 논문이에요. 우리 철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부 논문은 2, 30페이지 쓰면 돼. 석사를 60에서 80 정도 보고, 박사를 80에서 100페이지 넘게까지 가능하거든요. 어쨌거나 60매를 졸업 논문을 할 경우에서 이 사람이 에코가 제한하는 시간은 6개월에서 3년입니다. 3년 이상 걸리면 안 되는 이유는, 우선 3년 이상 걸리는 주제라는 거는 자기가 쓸 수 없는 주제라는 소리야. 그리고 요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보기에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어떤 광박관념에 빠져, 요때쯤 되면은. 그리고 요 강박관념이 노이로제로 전환이 돼. 그래서 에코가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일에 대해서 논문 핑계를 대게 된다라는 거야. 논문을 써야 돼서 바빠요 라고 하면서 약속에 빠진다거나, 뭔가를 열심히 못했어, 논문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이거는 학부 때는 사실 못 보고, 여러분들이 대학원 들어가게 되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졸업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수료는 해놓고
그래 놓고는 왜 안 하냐라고 하면은 논문 쓰기가 힘들어서요. 뭐 돈 벌어야 돼서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주변에 많이 봤어 나도. 3개월, 6개월 미만은 안 되는 경우, 참고문을 다 찾아볼 물리적 시간이 안 됨. 여러분들이 60페이지짜리 쓴다고 쳐봐요. 졸업 논문으로 만약 쓴다고 치면은 적어도 참고문을 여러 가지 봐야 돼. 혹은 뭐 이공계 쪽은 모르겠어.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연구 데이터 갖고 해야 하고 이전 비슷한 연구들 데이터를 모아야 하니까. 그런데 인사법경이나 이렇게 참고 문헌 갖고 연구를 하는 데는 6개월 미만은 참고 문헌을 찾아볼 시간이 안 돼. 그러니까 원전도 봐야 되고 주석서도 봐야 하고 관련된 논문도 봐야 하고 그 논문의 그러니까 그 원전의 배경이 되는 철학 사도 연구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6개월 미만은 기본적으로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6개월 미만으로는 논문이 안 써지는데 아까 말했듯이 에코가 저 책에서 6개월 안에 논문 쓰는 법을 해놨어요. 그래가 6개월 안에 그래도 논문을 써야 한다면은 테마를 좁게 정해야 돼. 진짜 한도 끝도 없이 파리 뒷다리 떼 이런 식으로 딱 정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현대 테마를 해야 돼. 그래야지 볼 자료가 적어지지. 그리고 모든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돼. 만약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서양이나 다른 나라 거는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외국어를 해야 돼. 한국에서 있었던 것 가령 뭐 여러분들이 뭐 한국 드라마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의 드라마 추이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든 6개월 안으로 쓸 수 있는 거지. 두 번째로는 외국어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가라는 거. 여러분들이 학부 시절에는 뭐 별로 공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대학원 갈 생각 있는 학생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요새는 무슨 인터넷에서 대학원에 가보지 않겠나 이러면은 어디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말을 해가지고 되게 좀 그렇긴 한데 지옥은 아니에요. 살만은 해. 아까 말했잖아. 이공계 가면 돈도 줘. 그리고 약간 이공계 쪽은 회사 선택하듯이 그래 가더라고. 어느 랩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교수가 운영하는 랩이 있는데 뭐 거기서 기존에 그 랩의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 졸업했던 사람한테 뭐 또 물어보고 그리고 그 교수가 뭐 랩을 운영하는 교수가 연구비를 잘 따오는지 뭐 이런 것도 잘 보는데 되게 회사처럼 취직하는 것처럼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나왔을 때 나한테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까지. 근데 저는 이제 인문계 특히 철학과를 나왔잖아요. 거긴 아무 생각이 없어. 거길 졸업해가 석사를 딴다 해서 뭐 본인한테 좋은 것도 없어.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교수님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교수님이 뭐 어디 가서 사업을 열심히 해가 뭐 따온다 잘 없어. 사업을 따와도 이공계에서 따오는 거랑 금액이 달라. 공이 3개가 달라.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약간 자신의 어떤 하고 싶음 이 많이 반영된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데 어쨌거나 과에 들어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외국어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가 라는 게 궁금한 사람이 있어. 나는 한국 철학 할 건데 라고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 한국 철학은 다 한문으로 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를 해야 돼. 근데 영어 같은 거 난 한국 철학 할 건데 영어 해야 하나? 동양 철학 할 건데 영어 해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혹은 프랑스 철학을 하는데도 내가 불어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럴 경우에 이 사람 에코왈 내가 알지 못하고 또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어 지식이 필요 없는 논문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야. 논문을 쓰려면 즉 내가 그 외국어를 이 논문 쓰면서 배울 거야 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그럴 생각이 없으면은 외국어를 써야만 하는 논문 주제는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지. 대개 이러한 경우에 논문을 자기가 모르는 언어로 책을 읽기 시작하는 기회로 삼는다. 보통 이렇게 공부해요. 그래갖고 몰라 유명한 사람 저희 쪽에 유명한 사람은 영어는 기본적으로 해. 근데 독일어를 이제 자기가 논문 쓰는 책 갖고 공부하고 프랑스어도 그렇게 공부하고 라틴어도 그렇게 공부해서 말은 할 수 없지만 읽고 번역이 다 돼. 요런 사람도 있어. 많은 경우 외국어는 그렇게 배운다. 대개 나중에 그 외국어를 말할 수는 없지만 읽을 수는 있다. 그것이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어느 외국 작가의 원문을 읽을 수 없다면 그 작가에 관해서 논문을 쓸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지도 교수님마다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갖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자기 밑에 제자한테 공부를 되게 빡시게 시켜. 외국어 공부를. 그러니까 막 독일 철학 같은 걸 하잖아요. 우리 쪽에서는 막 칸트, 헤겔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은 무조건 칸트, 헤겔을 독일어로 봐. 그리고 겁나게 번역을 시켜. 그러면은 꿋꿋이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그 교수님이 뭐 문법을 막 토익 강사처럼 잘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야. 번역을 해가잖아. 이건 틀렸어. 이건 틀렸어. 이건 뜻이야. 이거는 뭐 이런 뜻이야. 이러면서밖에 안 해주거든. 왜냐면 본인들도 그렇게 잘 배운 게 아니야. 어디 가서 본인들도 다 그래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어떤 쌤들은 이런 생각이 있어. 철학 같은 경우에는 철학 안에서 중요한 거는 왜 언어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실려 있는 내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문으로 읽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거를 뭐 떠듬떠듬이라도 그냥 해석이라도 할 수 있으면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동양 철학하는 쌤들은 보통 한문을 무조건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 그게 왜냐면은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많거든요. 근데 에코에 따르면은 에코는 문학을 갖고 여기서 많이 다루거든요. 근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어로서 문학은 언어의 그 영향을 훨씬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으로 읽을 수 없다면 그 작가를 쓰지 마라 라고 하는 거지. 이유가 몇 개 있는데 언제나 그 저자의 모든 작품이 번역되어 있지는 않다. 사소한 저술이 번역이 안 돼 있는데 그게 자기한테 중요한 거일 수도 있어. 대개 어느 저자에 관한 문헌들은 그러니까 2차 문헌들은 그러니까 논문이나 뭐 그 관련된 저술서나 뭐 주석서 같은 것들이 보통 그 나라의 언어, 독일 사람에 대한 거면 독일어로 돼 있고 프랑스 사람에 관한 거면 프랑스어로 돼 있다는 거지. 그렇게 돼 있으며 그 저자의 글들이 번역돼 있다 하더라도 모두 번역돼 있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가 저희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글은 라틴어로 썼어. 근데 이제 옛날 연구는 독일에서 됐어. 옛날 연구. 현대 연구는 프랑스에서 됐어. 개떡 같은 경우죠. 아주 세 개를 다 알아야지 어디 가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요런 거 같은 경우에 보통 요것만 하거나, 왜냐면 어쨌거나 현대를 하는 게 그 임용이 되든 강사 취직을 하든 요게 편하거든요. 혹은 요걸 하거나 해초. 독일적 해석이 약간 한물 가서 잘 안 해요. 근데 요 프랑스 중에 이제 스페인어자의 주석서를 유명한 사람이 게루랑 들레즈가 있어요. 문제는 들레즈 건 그러니까 번역이 거의 다 돼 있는데 게루의 가장 중요한 스피노자 주석서인 스피노자 1, 2, 1이 번역이 안 돼 있어. 근데 들레즈는 게루 거를 가져다 와서 쓰거든요. 근데 들레즈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한 권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논문의 어떤 약점으로 남게 되는 거죠. 물론 들레즈 게 훨씬 유명해가지고 들레즈 것만 갖다 써도 별로 상관은 안 해. 자, 번역이 언제든지 어느 저자의 사상을 정당하게 전해주는 것은 아니다. 번역의 문제라는 거죠. 가령 모호한 단어 혹은 이런 거를 번역자가 임의로 처리해 버릴 수도 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관점에 의해서 그 단어를 처리해 버릴 수도 있고, 혹은 오역이 나가지고 제대로 못 전할 수도 있고 이래요. 들레즈가 쓴 책 중에 시네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네마 1, 2권인데 이거 영화 이론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오역이 있는데 오역이 내용을 뒤바꿔 버릴 정도의 오역이라 가지고 시네마 1권에 있나 그래요. 그래갖고 그런 경우에는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지. 어느 테마에 관한 아주 중요한 저술들이 우리가 모르는 언어로 쓰여 있다면 그 테마에 관한 논문은 쓸 수 없다. 이건 문제중심일 경우인데, 가령 내가 그 어떤 주제에 관해서 뭐 현대 민주주의의 어떤 뭐 투표에 관해서 쓰는데 이제 미국 거를 봐야 돼.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대 한국으로 이제 한정을 해놓은 게 아니니까 그러면 영어는 할 수 있어야지. 근데 영어를 못한다. 그럼 그건 쓸 수 없어. 기껏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 된 작품만을 읽으면서 어느 저자나 테마에 관한 논문을 쓸 수는 없다. 그러니까 번역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돼 있진 않은 거야. 근데 미국은 아니야. 영어로는 다 돼 있어. 다 돼 있진 않아. 실제로는. 근데 다 영어로 번역이 안 돼 있는 건 관심이 없는 거야. 걔네가. 비록 프랑스 작가에 대해 작업한다면 러시아어를 모르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보통 뭐 독일 철학자를 공부하는데 당연히 독일 철학을 일본에서도 연구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본 것까지 다 챙겨볼 필요는 없어. 그 정도는 봐준다는 거야.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최소한 영어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대학원에 갈 거면은 최소한 읽을 줄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읽을 줄은 알아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웬만해서 20개 거는 영어로 다 돼 있고, 인문 철학과 거도 웬만해서는 번역은 다 돼 있어. 주요 저자 같은 거 번역은 다 돼 있는데 이제 영미권의 어떤 관점하고 유럽권의 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원래 독일어나 프랑스어를 하나 하는 게 맞죠. 과학적 논문하고 정치적 논문이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정치적 논문이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관심사와 연결된 논문을 써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과학적 논문과 정치적 논문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데, 여기서 과학적 논문이라는 거는
이공계의 논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과학적이라는 거는 되게, 그러니까 엄격한 학문적 논문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학술적 논문이어야 된다는 소리지. 이 과학적이라는 건 그래서 의미가 되게 포괄적이야.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연구가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을 말하거나 이미 언급된 것을 재조명해야 함. 다른 사람들한테 유용해야 함. 반증할 요소, 그러니까 증거들을 제공을 해야지 반증이 되거든요. 그 증거들을 제공 안 하면은 자기가 무조건 맞다는 말밖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럴 경우에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 반증할 요소를 제공해야 함. 여러분도 글을 쓸 때 내 생각에는 이라는 거를 근거로 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반증을 할 수가 없어. 본인이 글을 생각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이제 그때 증거로 쓸 수 있는 7가지, 적어도 수용성의 7가지 기준이라고 있었죠.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근거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역사적, 이론적 테마냐, 요거는 이제 학문적인, 말 그대로 학술적인 테마냐, 현대 실생활에서는 아무 소용없어. 가령 뭐 이런 거지. 철학과의 뭐 해겔의 정신개념, 현실에는 전혀 적용 안 돼. 그러니까 적용을 시킬 수는 있어. 근데 적용을 시키려면은 어떤 경험의 테마와 연결을 해야 하는 거지. 그 해겔의 정신개념, 뭐 변증법적 진보가 현실에 적용된 게 막스의 자본론이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거나 학문적인 테마를 쓸 거냐, 이론적 현실에 맞는 현실적인 테마를 쓸 거냐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논문을 쓰게 되면은 이제 갈등되는 것 중에 하나죠. 박식함을 드러내는 논문, 즉 학문적 논문을 쓰는 것이 유용한가, 아니면 실제적인 경험, 그러니까 현실적인 논문을 쓰는 것이 유명한가. 오타 되게 많네. 이거에 대해서 에코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그 자체로 무의미하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된다. 그냥 알아서 고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테마 선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테마를 선택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제로, 그리고 아까 제가 쓰지 말라고 했던 거 있죠. 정치적인 주제는 쓰지 말고 잘 알고 있는 분야에 잘 알고 있는 주제로 쓰고, 최대한 논할 거를 좁게 잡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편하게 할 수가 있어. 딱 어떤 완성도 있는 글을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다른 글을 혹은 뭐 졸업 논문 같은 걸 써야 한다면은 그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쓰는 논설문에는 뭐 외국 자료 인용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설사 여러분이 외국 사람에 대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외국 자료를 인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것만 써도 돼요. 무조건. 자, 요렇게 해가지고 테마를 정했으면은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문제는 논제라고 보통 말을 할 거예요. 논제를 파악하라고 하고, 논제가 세워지면 논점을 나눠야 하는데, 논제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앞에 거는 소재예요. 소재, 주제. 그러니까 글감이야.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가령 여러분들이 축구에 관해 쓰겠다. 원자력 발전소에 관해서 쓰겠다. 뭐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럼 원자력 발전소, 뭐 축구, 코스메틱, 뭐 아이돌, 산업, 요러면은 그건 소재야, 소재. 그 소재에서 여러분들이 문제시 삼는 걸 만들어야 돼. 혹은 그런 것들을 주어진 아까 말했죠. 시험장에 가면은 논제를 딱 던져주는 게 있어. 가령 안락사를 허용해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던져주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직접적으로 던져주지 않고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그냥 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모아가지고 리트 시험회처럼 3개는 이쪽 편, 3개는 저쪽 편, 2개는 뭐 중간자 입장, 요렇게 있으면은 난 요렇게 3개와 요거 하나를 묶어서 이런 문제를 던질 거야 라면서 스스로 만들어야 돼.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글쓰기 하는 여러 가지 책들이랑 쌤들마다 조금씩 하는 게 다를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런 걸 추천합니다. 주어진 논제를 의문문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 여러분 스스로한테 물어본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의문문으로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엔 편한 것 같아요. 예로 이런 거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는 범죄 억제에 관해서 쓸 건데, 그러면 여러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나는 사형제도를 연결해서 쓸 거야. 그래서 논제는 이래 나오는 거지. 사형제도는 범죄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인가? 물음표, 의문문으로 쓰라는데 꼭 안 쓰는 사람이 있어. 개요에서 제가 개요를 쓰라고 하면 요걸 쓰라고 할 거거든요. 의문문으로 쓰면 됩니다. 뭐 낙태를 허용해야 하는가, 역사관은 객관적일 수 있는가, 20세기에 있어서 진보는 필연적인가 하면서
논제를 설정하면 됩니다. 자, 논제를 의문문으로 설정하면은 이제 논점을 나누어야 하는데, 논점이라는 거는 논제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해요. 근데 아까 앞에서처럼 이렇게 간단한 논제의 경우에는 보통 논란이 되는 부분이 어떤 개념이야. 개념이 논란이 돼. 근데 개념이 논란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논제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달라요. 그거는 만약 혹시 여러분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요구하시면은 저는 피드백에 답을 해드리거든요. 뭐 빠르진 않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대답은 다 해줘. 그러니까 개요를 짜가지고 제출하기 전에 자기 개요가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맞는지 안 맞는지 하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를 알고 싶으면은 피드백을 요구하면 됩니다.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역사가는 객관적일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봐요. 요거 3번을. 그럼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역사가라는 사람, 역사가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현실적으로 역사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현재는. 옛날에도 없었어, 그런 사람. 뭐 투키디네스 이런 사람도 역사가가 아니라 그냥 지나다니는 애였는데 쓴 책 때문에 역사가인 거지. 자, 그리고 객관적. 도대체 역사가와 객관적이라는 건 뭘 말하는데? 라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논점을 이 논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A 논점과 B 논점으로 나눠서 역사가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전공하는 대학 교수? 교수여야만 하는가? 혹은 뭐 고등학교 선생님은 역사가가 아닌가? 혹은 제야학자들도 있죠. 특히 사학 분야에는 제야학자가 많아요. 나름대로의 창의력을 아주 널리 펼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역사가라고 말할 수 있나? 혹은 우리는 단체 신체호를 역사가로 보죠. 근데 그 사람은 교수가 아니었죠. 제약 당대 어떤 그걸로 기준으로 보면 그냥 제야학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혹은 역사적 소재를 다루는 문필가 시오노 나나미. 내가 아는 사람이 요 사람밖에 없어서 그래. 시오노 나나미. 요런 사람들은 역사가라고 볼 수 있나? 혹은 연구원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각 박물관에도 연구원들이 있고 사립은 아니고 재단 연구원들이 있거든요. 역사 같은 경우 고고학하는 연구소들이 있어. 그런 곳에 일하시는 연구원들은 역사가인가? 고고학하고 역사가하고 똑같은가? 라는 것도 물어볼 수 있겠지. 즉 이게 논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뭐 교수가 쓰면은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학자가 쓰면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도 설정이 가능하겠죠. 이거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 두 번째 논점은 객관적이라는 게 도대체 뭘 뜻하는데? 과학과 같은 객관성? 그러니까 자연과학과 같은 다른 사람도 실험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건가? 근데 역사학에는 실험이 없는데? 역사학에는 그럼 텍스트를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건가? 텍스트야 당연히 다 똑같이 읽지. 그럼 텍스트를 어떻게 조합하는 건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역사학의 고유의 객관성 개념을 만들 수 있는가? 객관성이라는 거 제가 학기 초에 했었죠. 개념이라는 거는 정해진 뜻이 없어요. 공유하고 있는 넓은 뜻은 있지만 꼭 그 뜻으로 쓰라는 법칙이 없어. 자연과학에서만 객관성이라는 거는 자연과학이 성립하기 이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의 어떤 소유권을 자연과학에만 있다라고 볼 수도 없어. 원래 철학에서 겁나게 많이 쓰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얘를 역사학에서 다른 데서 다 주관적이라고 부르는 거를 역사학에서만 객관적이라고 쓸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해줘야 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즉 논점을 나눠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작업이 서론부에서 혹은 뭐 본론 첫 번째 부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주장 설정을 해요. 논제가 만들어지면은 논제는 의문문이었잖아.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물어본 거야. 안락사는 허용돼야 하니? 라고 하면은 대답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논제에 대한 대답을 주장이라고 하면 됩니다. 의문문으로 제시한 논제에 대해 자신의 답을 평서문으로 대답하세요. 이때 주장을 표현하는 문장에 너무 많은 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한다. 라는 게 뭐냐면은 한 문장짜리 주장을 그러니까 가령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면은 보통 제가 요구했던 거는 허용되어야 한다.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뭐 혹은 제한된 입장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뭐 요 정도까지인데. 근데 그 주장에서 구구절절히 변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시를 볼게요. 논제가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라고 주어지면은 제가 요구하는 주장은 뭐 보통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라고 하거나 뭐 제한된 경우에 허용되어야 한다. 요 정도인데 주장 2처럼 불필요한 연명치료로 인한 인간 존엄성 훼손과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한된 경우에 하나여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길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길게 쓸 필요 없어요.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위한 인감 전용성 훼손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한다는 것은 주장이 아니라 근거죠. 근거 1이고 근거 2죠. 주장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 정도만 써도 간단하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간결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그 개요를 보고 여러분이 글을 쓸 거예요. 즉 여러분이 설계도를 만들고 여러분이 글을 집을 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편해야 돼. 주장 설정의 방법이 있는데 가령 논제는 주어졌어. 근데 여러분이 정한 논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을 거 아니야. 그 논제에 대해서 안락사 허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난 아무 상관없는데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글은 써야 돼. 과제니까 혹은 뭐 시험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래의 방식을 통해서 주장을 구성할 수 있다. 뭐가 되냐면은 문제제기, 즉 논제가 설정됐어요. 그러면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가 설정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안락사에 관해서 그냥 조사를 해. 그 주장을 만들지 말고 배경 지식을 통해서 쭉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끌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이 선택할 거는 두 개밖에 없어. 허용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뭐 어느 부분에서는 허용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관련해서 자료를 좀 모아요. 근데 어느 부분은 자료가 되게 많고 어느 입장에는 자료가 되게 없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료가 많은 쪽을 이제 선택을 하던가 혹은 뭐 자료가 없더라도 선택을 할 수는 있죠. 뭐 그 정도로 뭐 2페이지 반짜리 글을 쓰는데 뭐 없을 정도로 자료가 없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의 주장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참 그래서 여기 써있듯이 잠정적 해결책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선택해 놓은 몇 가지 선택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허용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어느 부분에서는 하고 말아야 한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주장을 선택하면은 논거 수집까지 한 번에 처리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주장이 설정됐으면 이유를 만들어야 돼요. 이유 설정은 이제 논쟁 시 만약 여러분들 실제로 눈앞에 사람을 두고 하게 되면은 이제 상대가 입 다물 때까지 하면 돼. 가령 예시 한번 볼까요? 시간 없긴 하지만 요 예시 재밌어서 한번 볼게요. 主公，此乃诸葛孔明先生。主公幸会幸会。久仰。此乃辅军中郎将张昭张子布。久仰久仰。雇佣步无叹。久仰。于帆于仲祥。不知步子山，薛松薛敬门，陆绩陆公绩，严俊严曼才，程炳程德书。幸会幸会幸会。请请请请。卧龙中时曾自比管仲乐毅，此语果真有之啊！是，那不过是量评生一个寻常的比喻而已。听说刘豫州三顾茅庐，幸得先生，以为如鱼得水，并立誓要席卷荆襄之地。可是如今这些地方尽皆归属曹操，不知先生对此有何见解？在我看来，夺取荆襄之地易如反掌。我主刘豫州躬行仁义，不忍夺同宗之基业，故力辞之。刘琮年幼听信佞言，弃城投降，致使曹操得逞。方今我主屯兵江夏，别有良图，非等闲之辈可知也。这就是先生的言行，自相违背了。先生自比管乐，可知管仲辅佐齐桓公称霸诸侯，乐毅扶持微弱之燕国，攻下齐国70余城。此二人真乃济世之才也。刘豫州未得先生之时，尚能纵横寰宇，割据城池。然而先生自归了刘豫州之后，曹军一出，则弃甲抛戈，望风逃窜呐！弃新野，走樊城，拜张扬，奔夏口，几无容身之地。可见刘豫州得先生之后，反不如初也。难道管仲、乐毅果如是乎？在下愚直之言，请先生勿要怪罪。鸿鹄之志，岂燕雀能知？
当年我在隆中躬耕时，每当遇到病重命危之人，总是叫他家人先喂之以稀粥，服用些平和之药物，待至脏腑调和，形体渐渐好转，再用肉食补之，猛药攻之，则病根尽除。如若不然，不待气脉和缓，便投之以猛药后喂，欲求安保，诚为难矣。我主刘皇叔向日兵败入南，寄于刘表城下，兵不满千，将不过关张赵云而已。此正处病危体弱之际也。新野小县民少粮亏，城池不顾，如此之少的兵力，如此残破的城郭，军士未曾训练，粮草仅能维持数月。然而博望之火，白河之水，使曹军大将夏侯惇、曹仁等辈心惊胆裂。我看管仲乐毅用兵未必过此。 너무 기네요, 생각보다. 삼국지를 좋아하면은 알 거예요. 그 삼국지 제갈량이 이제 적북대전 하기 전에 그 오나라에 가가지고 오나라의 모사들을 이제 제갈량이 바르는 내용이었죠. 저게 되게 유명한 논쟁 장면인데 되게 기네, 생각보다. 어쨌거나 실제로 여러분이 논쟁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유는 상대방이 입을 다물 때까지 해주면 됩니다. 실제로 저 논쟁에서 상대방이 입을 다물 때까지 그 제갈량이 말을 해주죠. 근데 글쓰기 할 때는 상대방이 입을 다무는지 안 다무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기본적으로 예상 독자를 설정하고 그 독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들을, 그러니까 제한에 그 분량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줄 모든 이유를 다 제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이유들을 이제 제시를 해줘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에서 3가지 정도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논설문 과제 낼 때 그러니까 하나보다는 좀 더 해줘. 2개 정도는 해줘, 최소한. 3개, 4개까지는 할 필요 없고 2-3개 정도 해가지고 각 근거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저로서는 더 좋습니다. 이유의 조건은 예전에 봤듯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수용 가능성에 의해서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결론과 관련성이 있어야 되죠. 그 기숙사를 만드는데 까마귀가 까맣다 하면 안 되는 거고 충분히 강력해야 한다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유 설정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그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이유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인용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7가지 수용성의 기준에 보면은 다른 좋은 논중의 결론 해가지고 인용이 가능하도록 해놨는데 에코가 이제 자기 책에서 그리고 다른 책에서도 이 내용을 좀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논문을 쓰는데 그 학문적 겸손이라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항상 해줍니다. 한번 볼게요. 가장 훌륭한 생각은 유명한 저자들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여러분에게 발레수사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이거 당시에 에코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미학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필자에게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 필자가 읽었던 어떤 저자도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의기소침하여 도움이 될 텍스트를 찾아 헤매고 있을 무렵 어느 날 파리의 헌책 손수레에서 필자는 조그만 책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책을 펼쳐본 필자는 그것이 발레라는 어느 수사의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에서 아름다움의 개념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요 루뱅이라는 거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책을 출판한 도시를 이래 쓰거든요. 필자는 어떠한 참고문헌 목록에서도 그런 책을 발견하지 못했다. 물론 필자는 그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발레수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되풀이할 뿐 전혀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한 불쌍한 친구라는 것을 깨달았다. 필자가 그 책을 계속해서 읽은 것은 학문적 겸손이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고집 때문이었다. 고집 때문이었고 필자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였다. 필자는 계속 읽었고 어느 지점에선가 거의 괄호 안에 들어있듯이 아마도 그 수사가 자기 주장의 중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무심결에 쓴 듯한 언급, 즉 아름다움의 이론과 관련된 어떤 판단의 이론에 대한 언급을 발견했다. 그건 계시였다. 그 열쇠를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그 불쌍한 발레 수사가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그는 100여 년 전에 죽었고 아무도 그에 대해 연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학문적 겸손이다. 누구든지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줄 수 있다. 아마도 우리들 자신이 현명하다면 우리보다 현명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무엇인가 배울 수 있다. 필자는 그 사건에서 만약 학문 연구를 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어떠한 출전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즉 여러분들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모든 자료를 읽을 시간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유명한 학술지에 실린 책이랑 유명한 연구자들의 책부터 보겠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편의에 의한 거죠. 가령 네이처, 셀, 사이언스에 실린 것만 맞는 건 아니죠. 다른 전문 학술지에 실린 것들도 다 옳은 내용이 있을 거고 그것보다 작은 학술지에 실린 것도 맞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대신에 자신의 편의와 어떤 한계 때문에 그런 걸 골라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다른 그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의 글을 인용했다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어느 정도 긴 시간이
들어가는 작업이 있죠. 내가 어떤 졸업 논문을 쓰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조차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읽어보고 평을 달 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다냐면은 그 카드 만들기를 할 때 이제 이제 독서 카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책을 쭉 읽고 나서 이건 도움이 됐어. 이건 어느 몇 쪽 도움이 되고 이런 점에서 나랑 생각이 달라. 이런 걸 표시하는 카드를 만드는데 설사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고 자기가 보기에 되게 허접한 책이라도 카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도움되는 바 없음. 이런 식이라도 쓰는 거예요. 즉 그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고 이제 무엇인지 이제 자기가 겪었던 일을 가지고 해주는 거죠. 어떤 사람의 책이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도 비판적 사고 과제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혹시라도 졸업 논문을 쓰게 되면은 혹은 뭐 공모전 논문을 쓰게 되면은 그 정도의 수고는 좀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발레 수사 이야기를 이래 했잖아. 그래갖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도 그거 봤는데 거기에 당신이 말한 내용 없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가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러면서 자기가 수사책을 샀잖아요. 그리고 밑줄 꺼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그 책을 봐가지고 그 구절을 다 읽었는데 도움이 안 됐다는 거야. 실제로 자기가 약간 당시에는 그 테마에 꽂혀가지고 그 부분을 그래 읽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지금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썼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이 도움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어떤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는 거는 사실인 거죠. 이런 게 있어요. 이것까지 보고 갈 시간이 없는데 이런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서울대나 뭐 유명한 대학교, 뭐 하버드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연구자를 하는 것만 어떤 가치가 있고 그 외에 뭐 경상대에서 혹은 뭐 우리보다 더 작은 대학교에서 연구자를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 만족 빼고 어떤 학문적인 영향에서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효율성의 논리죠. 아까 말했듯이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그 학문에 기여를 할지는 나중이 돼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자기가 그걸 하겠다고 했으면은 자기는 학문적 활동을 계속하고 판단은 후대에 맡기는 거죠. 요거가 원래 링크가 걸려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요 방고예요. 이 방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닥터에서 나왔던 요 에피소드를 되게 좋아해. 이거 외계인 나오고 이랬는데 보통 반고를 이래 가상으로 써가지고 자기 시대로 잘 안 데려다 주거든요. 근데 닥터 이 에피소드에서 얘가 닥터고 얘가 에임인데 닥터가 고우가 이제 막 자기 시대에서 자기는 예술적 재능이 없나봐 막 이러면서 절망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애를 현대 오르쉐 미술관에 데리고 옵니다. 오르쉐 미술관에서 딱 반고 특별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큐레이터한테 반고우는 어떤 화가였냐라고 물으니까 큐레이터가 현대의 최고의 화가라고 말을 해주고 이제 그 설명을 쫙 해줘요. 그러니까 고우가 벽에 걸려있는 자신의 작품들을 보고 최고의 갤러리에 걸린 거잖아요. 프랑스 가보신 분은 이제 프랑스 파리에 3개인가? 유명한 게 있어. 파리 루브르, 오르세 뭐 하나 더 있는데 뭐 어쨌거나 이래갖고 2군데를 반드시 가보게 돼요. 저도 파리 갔을 때 요 2군데 다 가봤거든요. 오르쉐는 진짜 가볼만해. 가보면은 루브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오르쉐도 사람이 많긴 한데 오르쉐를 가면은 약간 외국 갤러리? 외국 박물관 같은 느낌이 확 들어. 어쨌거나 그래갖고 방고우한테 이렇게 그 사람의 업적이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 뭐 전혀 이제 허망한 게 아니었음을 이제 직접 보여주게 되죠.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방고 자체가 이제 그럴 어떤 고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게 내재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령 고우의 동생 태호가 이제 고우를 계속 지원해주고 태호의 아내가 이제 방고우의 그림을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노출시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방고우가 현대에 들어서 고평가를 받는 어떤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겠지. 그런 거는 어떤 부가적인 이유겠죠. 고우의 그림이 사라졌다면 당연히 높은 평가를 받을 기회조차 없었겠지만 그림이 남았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남게 해준 사람들의 노고도 당연한 거겠지만 어쨌거나 애초에 처음부터 막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가치가 정해지는 거, 그 사람의 활동에 대한 가치가 처음부터 그 사람의 외적 조건에 의해서 당시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조건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습니다. 즉 대학원을 굳이 서울이나 유명 미국으로 갈 필요는 없고, 만약 본인이 연구를 하고 싶으면은 우리 학교 대학원이나 근처 다른 국립대 대학원도 다 괜찮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유를 짜게 되면은 이제 반론을 넣어주면 됩니다. 보통 많은 논문에서는 이제 이전 사례 연구 같은 거를 하거나, 뭐 보통 논문 전개를 할 때 기존에는 이런 전통적인 견해가 있는데 내 생각은 반대다 이러면서 반론을 직접적인 내용으로 쓰기도 하죠. 좋은 논증을 위한 보통 추가적인 작업인데, 여러분들이 제 과제를 할 때는 뭐 반론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 근데 개요할 때는 반론을 넣으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글을 쓰다 보면 반론을 넣을 공간이 없을 수가 있어. 5천자보다 많이 쓰면 안 돼. 읽기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빼도 상관없는데, 개요를 할 때는 꼭 넣어주시기 바래요. 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지만 반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주장에 대한 근거를 모으는데, 근거를 모으기가 쉽지 않아. 찾아보면 직접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근거가 별로 없을 때는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의 근거, 즉 반론이죠. 반론을 모아서 그거를 반박하면은 쉽게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만들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거 에코에서 한번 살펴보죠. 독자 설정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약간 문체가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물론 저도 학부 때 글을 써봐서 알지만, 어떤 학생은 그냥 일반적으로 논문이나 교양서처럼 뭐뭐 했다 이렇게 담백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교수한테 뭐 교수자한테 쓰는 거라는 걸 의식해서 그런지 뭐뭐 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래가 습니다체를 쓰는 애가 있고, 어떤 학생은 이리저리 어떤 거는 신문기사에서 뺏겨오고 어떤 거는 블로그에서 뺏겨오고 이랬는데 이제 문체를 맞출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문체가 왔다 갔다 해. 어디서는 반말로 했다가 어디서는 씁니다 했다가 어디서는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독자를 상정해서 이제 말을 어투를 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독자 설정하기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쓰는 이 과제는 저한테 내는 과제죠. 적어도 제가 보기엔 제 출석부 상으로는 제가 나이가 많아.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특정인을 위한 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글이라는 거를 가정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데, 누가 말했더라? 어쨌거나 유명한 사람이 말을 했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글이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사람의 수준을,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나 이런 거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정해야 하냐면 중2로 가정하래. 여러분들이 뭔가를 주장할 거고 주장에 대한 근거를 사용할 때 뭔가 전문적인 내용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전문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대학 교수한테 설명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뭐 학부 졸업자한테 설명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고등학생한테 설명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중학교 2학년한테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즉 여러분들도 글을 쓰고 이제 논지를 전개할 때 저한테 내는 글이지만 비록 저밖에 안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한테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설명은 중학교 2학년한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하세요. 그리고 문체는 뭐 씁니다 이럴 필요 없어. 니다, 이다 이런 식으로 딱딱 그냥 담백하게 쓰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용어들이 아닌 이상 사용되는 전문 용어들은 다 여러분이 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글쓰기에 관해서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글쓰기 요새는 글쓰기 같은 거 수업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글을 담백하게 쓰라고 해. 문장을 하나, 그러니까 문장 하나에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 글들을 보면은 만연체가 인기였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만연체라는 거는 장황하게 문장을 길게 쓰는 게 인기였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이렇게 단어를 많이 한다, 내가 이렇게 문법을 잘 구사한다 이런 걸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었거든. 그리고 러시아 소설 같은 경우에 되게 길잖아요. 근데 그게 일본도 옛날 소설 보면은 글이 되게 길거든. 근데 그거는 일설에 따르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대부분 신문이나 이런 데서 연재됐던 글인데, 그때는 글자 수에 따라 돈을 줬어. 혹은 페이지에 따라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쓸수록 돈을 많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글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왜냐면 대부분 가난한 작가였으니까 돈은 많이 받아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과제로 낼 글은 3,000에서 5,000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간결하게 쓰셔도 됩니다. 그 에코는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여러분은 프로스트가 아니다. 이거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그거 되게 지루해서 못 보겠던데 나는. 그래서 긴 문장을 쓰지 마라. 근데 긴 문장을 처음부터 안 쓸 수는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두가 지키지 못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과제로 낼 글을 원래 글이라는 건 초고를 써놓고 그걸 계속 고치면서 이제 글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대부분의 교수님들도 그럴 거고 작가들도 그럴 거야. 초고를 먼저 써놓고 고치면서 이제 점점 글이 되는 거야. 근데 과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제출하기 하루 전에 쓰고 초고를 그대로 내지. 그렇기 때문에 글이 보통 엉망이지. 그래갖고 긴 문장을 우선 써. 처음에 쓸 때는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써야 돼요. 그리고 뭐 말을 정지할 필요도 없어요. 제 경험상 이제 단어가 막상 쓰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어떤 특정 단어가. 그럴 때는 특정 단어를 풀어서 써. 그러니까 그 뭐야 이러면서 뭐 이렇고 저렇고 한 거. 나중에 글 고칠 때 그 단어가 생각나면 그 단어로 바꿔주면 돼. 어쨌거나 우선 긴 문장을 피하기 어려우면 일단 길게 썼다가 나중에 고치면서 쪼개면 돼요. 즉 근데 이게 가능한 거는 내가 글을 초고를 쓰고 좀 있다가 고치겠다는 게 가능할 때만 이게 가능해. 근데 만약 내가 하루 전에 써가지고 바로 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무조건 글을 짧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문장을 짧게 끊어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시로 이런 게 있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 철학의 걸작으로 간주하고 있는 논리철학 논구를 쓴 그 유명한 철학자의 형제인 피아니스트 비트겐슈타인은 전쟁에서 오른손을 잃었기 때문에 라벨이라는 거 라벨 그게 아니야. 그 콜라 라벨 같은 게 아니라 작곡가야. 라벨이 그를 위해 왼손을 위한 협주곡을 작곡해주는 영광을 얻었다. 에코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를 별로라고 말을 합니다. 참고로 라벨의 유명한 곡은 죽은 황녀를 위한 빠반느 라는 게 되게 유명하죠. 저도 그거밖에 몰라요. 어쨌거나 참고로 이 비트겐슈타인은 예전에 제가 말했던 그 비트겐슈타인 오스트리아의 철강 재벌 아들내미가 있는데 둘째 형인가가 피아니스트였어. 그래가지고 그 전쟁 나가서 오른손이 잘렸거든요. 그래갖고 라벨이 이제 왼손을 위한 협주곡이라는 거를 이제 써서 줍니다. 이거를 에코는 이런 식으로 쓰라고 하지. 피아니스트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자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의 형제였다. 그는 오른손이 절단되었기 때문에 라벨이 그를 위하여 왼손을 위한 협주곡을 작곡했다. 앞에 게 뭐랄까 좀 문학적으로 수사적으로 좀 더 낫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문학을 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논설문을 쓸 거니까 그냥 간결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아방가르드 시인이 아니다. 평이한 문체를 사용하라. 그 문체가 장황한 거랑 다르게 문체가 되게 복잡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아까 말했듯이 니다, 이다. 그러니까 뭐뭐 하다니 이런 식으로 쓸 필요는 없어요. 니다, 이다, 뭐뭐 이다 라는 식으로 쓰면 돼요. 그리고 보통 자주 첫머리로 돌아가라고 요 에코는 그거를 써놨던데 뭐냐면은 자기가 글을 쓰다 보면은 방향을 잃어.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문제는 독자도 책을 읽다 보면 방향을 잃어. 그렇기 때문에 자주 여러분의 주제로 나는 지금 뭐 안락사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는 뭐 이 이유를 말했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이유를 말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주제를 계속 상기시켜주면 읽는 사람도 좋고 쓰는 사람도 편할 거예요. 물론 너무 자주 하면은 좀 글이 이상해 보이겠지만 그거는 고치면서 자동적으로 빠지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두 페이지 반짜리라 갖고 자주 첫머리로 돌아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초고를 쓸 때는 아까 말했지 떠오르는 걸 전부 쓰세요. 이게 처음에 개요 쓰기 전에 마인드맵을 그릴 때 이거는 에코 책에는 없는 거고 제가 예전에 배웠던 교수님한테서 들었던 건데 그 교수님은 논문 쓸 때 마인드맵을 먼저 그려. 그냥 생각나는 걸 다 써. 큰 종이, 달력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거 뒷면에다가 가운데다가 주제 딱 써놓고 생각나는 거 다 써. 그냥. 그런 다음에 논문에서 쓸 부분만 이렇게 점 딱 찍어가지고 이 선으로 쫙 이어갖고 이 구조로 쓴다 하면은 바로 차례 나오고 바로 이제 읽어야 할 논문 나오고 다 나오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라고 했던 거 있거든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전부 다 쓰고 고쳐서 내라. 근데 여러분들을 보통 과제를 낼 때 고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쓴 다음에 딴 사람 읽어보게 하는 게 좋아요. 특히 여러분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 없겠지만 졸업 논문이나 혹은 여러분이 공모전 논문 같은 거 쓰면은 지도 교수님한테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 지도 교수님은 여러분의 글을 읽어줘야 할 의무도 있고 그리고 고쳐줘야 할 의무도 있어. 근데 친구는 보통 읽으라고 주면 안 읽어 여러분한테 줄 가능성이 100%입니다. 어쨌거나 주변 사람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하는 건 되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논문을 쓸 때는 1장부터 쓸 필요 없어요. 자기 자료가 최대한 많이 준비된 부분부터 쓰면 돼. 그리고 보통 1장은 나중에 가서 어차피 고쳐. 왜냐면 사람들을 끌어당겨야 하는 매력적인 어떤 말을 써야 하기 때문에 1장부터 바로 쓰는 사람은 별로 없고 1장을 대충 써놓고 본문 쭉 쓰고 결론 쓰고 다시 1장 가서 1장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1장부터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략 이거는 생략 부호예요. 생략 부호, 감탄 부호를 사용하지 말고 가령 뭐 느낌표, 뭐뭐니다, 생략 부호 점점점 그랬다는 점점점 이런 거 쓰지 말고 반어적 표현으로 설명하지 말아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쓰라고는 해요. 에코도. 근데 뭐라 하냐면 굉장히 포인트를 줘야 할 때만 쓰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쓰는 이 과제에서는 쓸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어떤 용어를 처음 도입할 때는 언제나 그 용어를 정의하라. 아까 말했듯이 상대를 독자를 중2로 가정하고 써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처음 나오는,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있을 것 같은, 중학생 2학년도 알고 있을 것 같은 단어는 정의할 필요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쓴다. 그럼 적어도 원자력 발전이 어떤 발전인지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혹은 뭐 원동기, 뭐 퀵보드, 뭐 법에 대해서 쓴다. 그럼 퀵보드가 뭔지에 대한 정의를 해줘야 하는 거지. 물론 다 타고 다니니까 뭔지는 알겠지만 만약 그 용어를 정의할 수 없다면 그 용어를 피하도록 한다. 이거는 가령 이론적인 거. 철학 안에서 내재적, 인트리직하다는 말이 형용사가 있는데 요게 정의가 되게 모호하게 알고 있으면은 쓸 수가 없어요. 이 용어가 어디에 쓰이는 건지 모르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용어를 쓰면 안 돼. 괜히 뭐랄까 반박의 빌미만 주는 거지. 그리고 만약 그것이 여러분 논문의 주요 용어인데 정의를 내릴 수 없다면 당연히 그 논문은 못 써요. 그 에코는 이래 말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하라. 여러분은 논문 또는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죠. 그리고 어떤 유명하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 쓴다면 그 인물의 전기를 간단하게나마 본문에 쓰거나 주석에 표현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 서양 그 무슨 속담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놔갖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인물을 인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가령 사회학에 관해서 쓰면은 사회학자 누구라고 쓸 건데 아까 말했듯이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읽는 사람이. 그러면은 간단하게나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몇 줄만 쓰라는 거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 뭐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다느니, 뭐 어느 나라 사람이었다느니, 뭐 어느 대학에서 무슨 뭘로 유명했다느니 요 정도는 써줘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1인칭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있지 않나? 그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 중에 그 1인칭을 뭐라 써야 될지 몰라갖고 번주아라고 썼다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에코에 따르면 될 수 있으면 인칭 대명사를 피하고 비인칭적 표현을 사용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는 식으로 말을 써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고 쓰지 말고 그에 따르면 귀결이 이런 식으로 난다. 이런 귀결이 도출된다. 이런 식으로 쓰라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논문에서는 모르겠어.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철학과 논문에서는 이런 말 써요.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라는 말도 잘 쓰고 근데 보통 요걸 많이 써. 필자. 쓰는 사람이라는 소리죠. 필자가 보기에는 이렇다. 필자가 보기에는 뭐 이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쓰려면은 필자라는 말을 쓰거나 나라는 말 뭐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보다는 필자가 조금 더 뭐랄까 정중한 표현 같아 내가 보기에. 그리고 우리라는 말도 써.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우리랑 외국에서의 위라는 말이랑 좀 의미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그냥 나의 다른 말이잖아.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라는 거는 여러분 독자가 내 글을 쭉 따라왔으면은 너나 나나 이 결론으로 다다를 거다. 혹은 뭐 단체에서 썼으면 연구진은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건데 필자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필자 정도. 그리고 인용을 하실 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본인 스스로 생각해낸 거를 이유로 쓸 수도 있지만 인용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해석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글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의 글을 이래 분석을 해가지고 할 때는 방대하게 인용해라. 조금만 인용하지 말고. 그래야지 읽는 사람도 앞뒤 문맥을 아니까. 비평적 문헌, 논문이에요. 논문의 텍스트들은 우리 주장을 지지하거나 확인해주는 경우에만 인용해라. 그러니까 되게 일반론적인 거 있어요. 그 경영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 그리고 물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 같은 거를 어떤 특정 논문들이 이제 서론에서 어떤 거를 자기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런 거를 정의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인용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거는 너무 당연하니까 그냥 인용하지 말고 넘어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논문을 쓴 저자의 특이한 견해가 내 주장을 지지하거나 내 주장에
뭐 내 주장에 먹잇감이거나 이럴 때만 인용하라 이거지. 인용은 인용된 저자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는데 상대방의 내용을 반박할 때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저자와 출처는 분명하게 밝혀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개가 있는데 이건 대부분 논문에 해당되는 거야. 1차 출처 같은 경우에는 가령 뭐 저희가 칸트에 관해서 쓴다 치면은 칸트의 책들이 여러 개 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출판사마다 다 다른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가장 많이 믿을 만한 판을 기준으로 한다. 외국 저자 같은 경우에는 원어로 인용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쌤들마다 달라. 어느 학과마다 달라. 원어로 인용 안 하고 번역본 인용해도 된다는 데도 있고 번역본을 인용해도 원본을 써줘야 한다는 데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참조 지시 페이지나 이게 페이지 몇 쪽인지 혹은 뭐 풋노트인지 그러니까 주석에서 빼왔는지 같은 걸 명확히 해줘야 하고 요것도 있어. 인용문이 두세 줄을 넘지 않을 때는 따옴표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길면은 그냥 인용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여쓰기 하잖아요. 요런 식으로 써주는 게 읽는 사람이 보기에 더 낫다는 거지. 그리고 인용문은 원문을 그대로 써야 돼요. 그리고 생략시에는 아까 봤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요거 표시를 하거든요. 생략시에는 표시를 하고 자기 생각을 넣을 때는 보통 가로를 하거나 뭐 가로를 하죠. 혹은 대괄호 없으면 대괄호 같은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참조 표시는 지극히 정확해야 하고 확인될 수 있어야 돼. 딴 사람이 그걸 찾았을 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작을 할 때 학문적 자부심. 아까 전에 자료를 찾을 때는 학문적 겸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즉 어떤 사람이 내 생각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라는 거고 학문적 자부심은 뭐냐면은 에코책에만 있는지 다른 책에서 난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연구에 있어서 학문적 겸손을 자료조사에 있어서는 작성에 있어서는 학문적 자부심을 갖도록 하자. 에코가 뭐라 말하냐면요. 저자가 불필요한 변명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논문보다 더 짜증나는 것은 없다.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 없다는 말인가. 여러분은 선택한 테마에 대해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몰두했으며 아마도 그에 대해 읽어야 할 것들을 읽었을 것이며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하고 메모를 해두었을 것이다. 만약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면 논문을 제출하지 마라. 여러분이 논문을 제출한다면 바로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며 따라서 어떤 경우든 변명할 필요는 없다. 만약 여러분이 무능력한 전문가임이 드러난다면 여러분에게는 나쁜 일이지만 그렇다고 망설일 필요는 없다. 여러분은 주어진 테마에 대해 공동체 이름으로 말하는 인류의 기능입니다. 입을 열기 전에는 겸손하고 신중하도록 하라. 그러나 일단 입을 열었을 때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석사 논문을 쓰게 되면은 그거 논문 발표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변의 선배들이 막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막 해줘. 그래갖고 그때 가가지고는 무조건 교수님들이 지적하면은 예예 하고 무조건 조아리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교수님들마다 좀 생각이 달라. 그게 교수님들이 지도교수가 커버를 다 쳐주는 데도 있고 지도교수가 네가 커버 칠 수 있는 건 커버 치고 못 칠 것 같으면 내가 쳐준다라는 것도 있고 지도교수가 전혀 커버를 안 쳐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지도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적어도 글을 쓸 때는 자기가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는 것보다는 자신있게 내 생각에는 이렇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렇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러한 귀결이 도출된다.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요 만들기에 들어왔는데 시간이 애매하네요. 자, 개요 만들기 빠르게 보도록 합시다. 이상의 작업을 통해 모은 내용을 도식화하면은 개요를 만들 수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문장으로 쓰는 걸 저는 추천해요. 단어로 쓰라고 하는데 또 있는데 제가 보기엔 문장으로 쓰는 게 좀 더 낫고 별다른 아이디어가 없으면 마인드맵을 그려서 개요를 짜도록 한다라는 게 돼 있는데 뭐냐면은 가령 숙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가 요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야. 남자 기숙사는 오래됐고 좁아. 근데 사람은 4인실이라서 많이 살아. 그리고 뭐 한 학기에 한 번씩 움직이기 때문에 이사가 잦아. 그리고 뭐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해야 돼. 장애인의 이동권이 무슨 땡땡 법에 뭐 땡땡 조야. 그리고 뭐 옆 경남대나 뭐 과기대에서 이미 그런 걸 했대. 과기대 사례. 요런 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다 써요. 그냥 마음대로 써. 그래가 쭉 쓴 다음에 이제 주제는 요거 가운데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작할 곳을 찾아. 요래 쓴 것 중에 서론으로 쓸만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점을 딱 찍어.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음으로는 어디로 가지? 일로 가고 일로 갔다가 요거 말하고 다시 요거 말하고 다시 요거 말했다가 요거 말하고 뭐 이거 말하고 요렇게 말하면은 끝나겠다라는 식으로 마인드맵을 딱 그리고 개요를 글로 쓰면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논제는 이렇게 제가 임의로 접었어요. 인터넷은 검열되어야 하는가.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논점 분석을 해야 합니다. 논점은 아까 말했듯이 논제에서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을 선택해서 이제 정의 명확하게 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논제에서 이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논란이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다르니까 인터넷이 지칭하는 범위가 도대체 뭔지, 인터넷 전체를 검열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무슨 러시아나 북한도 인터넷 전체를 검열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중국도 유튜브랑 여러 개를 못 보는 거지. 인터넷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 자, 인터넷이 지칭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정해야 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 그리고 검열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거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 뜻을 모르는 학생이 있더라고. 그럼 검열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방법일 거 아니에요. 그럼 구체적인 검열의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검열의 방법, 그러니까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내가 법학을 하면은 뭐 법의 어느 수준에서 정할 것인지, 기술적으로는 무슨 기술을 쓸 것인지, 혹은 뭐 검열이라는 게 그냥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이게 뭐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허용이 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거를 따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인터넷이 지칭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거는 망 전체 혹은 발언, 댓글 같은 거, 그리고 어떤 미디어, 동영상이나 음악 같은 거를 할 건가, 그리고 검열의 방법은 무엇이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정부가 해야 하나, 아니면은 인터넷 업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게 해야 하나, 아니면은 그거를 무조건 쓰지도 못하게 해야 하나, 무조건 쓰지도 못하게 해야 하나, 아니면은 그냥 뭐 안 보는 기능을 둬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서 다 정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던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발언을 규제해야 하고 이건 업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 라는 식으로 정해야 하는 거지. 그러면은 필자는 여기서 인터넷상 발언, 댓글 같은 걸로 게시글이나 댓글에 두고 업체가 이런 걸 검열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딱 말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장을 설정합니다. 그래갖고 공동체의 번영을 견제하게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외하고는 인터넷상의 어떤 발언도 검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한다고 쳐요. 그런 다음에 이유를 이런 식으로 돼. 이유는 우선 3개를 할 거예요. 검열은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 두 번째, 검열로 인해 편향된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다. 모든 활동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여러분들이 글을 써보면 알겠지만 요거는 진짜 만능입니다. 만능이라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만능인 근거는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경제적 타격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쨌든 눈에 돌아가. 어쨌거나 그래갖고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이유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래잖아. 근데 내 생각을 지지해줄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헌법 21조가 표현의 자유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고 관련된 신문기사나 논문을 참조해야지 라는 식으로 돼 있는데, 저는 요렇게밖에 안 썼는데 여러분은 실제로 이걸 찾아야 돼요. 땡땡일보 날짜 쓰고 기사 제목 기사 제목을 써요. 참고로 이거를 제가 모든 거에서 찾으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헌법 21조만 있어도 돼. 실제로는 요거 없어도 돼. 근데 굳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여러 가지를 찾아놓고 여러 가지를 찾아놓은 것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없는 상태에서 그걸 그때 글쓰기 때 가가지고 찾으려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찾아놓으라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거에서는 편향된 정보만을 제거한다. 그런 다음에 댓글 조작 사건 기사 물음표 돼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를 때 그냥 물음표 달아놓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갖고 여기 써놔. 땡땡일보.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놔야 돼요. 땡땡일보 날짜 쓰고 제목 쓰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검열되는 기사 같은 거. 특히 편향된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런 실제적인 사례가 있으면 좀 더 제 말이 먹히겠죠. 그리고 활동성이 저해될 수 있으면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뭐 이런 관련 지표, 그래프 같은 거 있으면 좀 더 좋겠죠. 그리고 논문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거 통계청에 가면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써놨지만 여러분은 실제로 다 찾아놔야 돼요. 통계청 무슨 자료, 누구의 논문, 그리고 뭐 통계청 무슨 도표, 이런 식으로. 참고로 저는 이렇게 모든 거에 어떤 현실적인 이유를 댈 만한 근거를 제시했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거 안 찾고도 진술할 수 있는 게 있어. 가령 뭐 상대의 논리적인 구조를 논박한다던가, 혹은 내가 어떤 이념적인 개념을 진술한다던가, 이러면은 저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진술할 수도 있어요. 특히 2페이지 반밖에 안 되는 분량 때문에 저런 거를 찾아가고 넣을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선택대로 하면 됩니다. 뭐 찾은 자료가 있으면 그걸 넣어도 되고, 그런 게 없을 것 같으면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진술해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평가할 때
이거는 좀 설득력이 없는데 라고 싶으면은 끄일 거예요. 점수가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설득력 있어 보이는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반론, 예상 반론을 찾아 놓습니다. 실제로 글에서는 안 쓰더라도 개요에서는 찾아 놓으세요.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그래갖고 관련된 또 내용을 찾습니다. 기사. 보통 여러분들이 근거를 찾으면은 짧은 글에서는 보통 기사를 많이 찾아요. 논문도 잘 안 찾아. 논문은 기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얼마나 글을 좀 정성들을 써야 되는지 알겠죠. 기사들을 보통 많이 참조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런 거를 주장할 수 있겠네. 무분별한 자유로 인해 인터넷 환경이 나빠지면 오히려 활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 쓰레기 정보 유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판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활동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검열을 해서라도 거짓말이 없게 하는 게 낫다 이거지. 자, 요런 것도 뭐 기사가 있으면 기사를 찾을 수 있어. 근데 기사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 반론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을 해. 그럼 여러분은 스스로 이 반론의 어떤 이념적이라고 하면은 못 알아들 것 같은데 어떤 여러분 나름의 이론적인 근거를 스스로 지어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이 정도면 설득력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글을 만들어내면 돼.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재반론을 해야 돼요. 반론에 대한 재반론까지 이루어져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뭐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검열이 아니라 이거는 처벌로 예방할 수 있다. 검열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분별한 자유로 인해 인터넷 환경이 나빠지면 활동성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인터넷 영역에서 광대에서 쓰레기 정보가 유통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기 때문에 검열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식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 페이지짜리로 원페이지로 개요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 페이지 넘어가도 돼요. 왜냐면 저는 지금 여기 신문기사 관련 논문 이렇게밖에 안 쓰나기 때문에 한 페이지인데 여러분들이 땡땡일보 뭐라고 쓰고 무슨 논문 뭐라고 쓰면 한 페이지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상관 안 하시고 1에서 2페이지 정도의 개요를 쓰시면 됩니다. 개요, 논제, 인터넷은 검열되어야 하는가, 논점, 인터넷이 지칭하는 범위는 어디인가, 구체적인 검열의 방법은 무엇이며 현대사회에서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라는 게 논점 분석이에요. 저는 여기 안 써놨지만 여러분의 대답을 써야 돼. 뭐 이제 댓글, 게시글을 나는 인터넷이 지칭하는 걸로 쓸 것이다. 검열의 방법, 업체가 하는 뭐 전면적인 금지라고 볼 것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주장 쓰고 이유 쓰고 주장 이유 반론 반론 쓰고 재반박 반론 쓰고 재반박 요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개요, 제가 원하는 개요는 완성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자, 오래 걸렸네요. 모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